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의 직업, 취향, 심지어 당신이 평생 느낄 행복의 크기까지 이미 완벽하게 결정되어 있는 세상에 산다면 어떨 것 같나요? 와, 생각만 해도 좀 숨이 막히는데요. 그쵸. 막 유전자 조작이랑 철저한 세뇌로 모든 게 통제되는 삶이니까요. 예, 진짜 끔찍하죠. 보통 우리가 미래나 과학 발전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이 질병이나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런 유토피아를 상상하곤 하잖아요. 맞아요. 완벽하게 안락한 세상 같은 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속 런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완벽한 안락함 때문에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지는 곳이거든요. 정말 기묘하고도 놀라운 세계죠. 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줄거리 요약을 넘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숨막히는 세계의 작동 원리, 그리고 그 속에 던져진 인물들이 겪는 파괴적인 감정 변화를 아주 내밀하게 이야기하듯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세계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마찰 없는 삶입니다. 마찰이 없다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통제사회라고 하면 조지 오웰의 1984처럼 폭력, 감시, 억압으로 유지되는 독재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아, 그쵸. 막 빅브라더가 지켜보고 있고. 네네. 하지만 이 세계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사람들을 억지로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통제를 사랑하도록 길들이는 겁니다. 스스로 사랑하게 만든다. 와. 그 시작점이 바로 소설의 첫 배경이 되는 부하 습성 훈련소예요. 그 부하라는 단어부터가 이미 인간을 생명체가 아니라 막 공산품으로 취급한다는 느낌이 팍 들거든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아기들을 조건반사적으로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 저 그 장면 기억나요. 바닥에 하얗고 예쁜 종이로 된 책들이랑 화사한 장미꽃들을 잔뜩 깔아놓고. 네, 갓난아기들을 거기로 기어가게 하죠. 맞아요. 아기들이 막 꽃의 예쁜 색깔이나 책 질감에 호기심을 느끼면서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순간 귀를 찢는 듯한 사이렌이 울리고 바닥에서 강력한 전기 충격이 가해집니다. 아, 진짜 잔인해요. 아기들은 공포에 질려서 경련을 일으키고 자지러지게 웁니다. 이 과정을 수백 번 반복해서 뇌에 각인시키는 거죠. 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건가요? 아니, 자연이나 책을 사랑하는 게 체제에 무슨 큰 위협이 되길래요? 아주 철저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계산이요? 일단 책을 읽는다는 건 본질적으로 고독한 행위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렇죠. 생각에 잠기게 되죠. 생각은 질문을 낳고 질문은 현재 체제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아하, 의심을 원천 차단하는 거군요. 그럼 꽃은요? 자연을 즐기는 행위는 돈이 안 됩니다. 이 사회는 포드 모델, 그러니까 끝없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굴러가는 경제 시스템을 거의 신앙처럼 떠받들고 있어요. 네네. 사람들이 들판에 나가서 꽃을 보며 무료로 시간을 보내면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을 소비하지 않게 되잖아요. 아, 소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자연을 혐오하되 시골에서 하는 스포츠는 좋아하도록 복합적인 쇠뇌를 시키는 겁니다. 스포츠를 하려면 복잡한 장비를 사야 하니까요. 와, 인간의 가장 순수한 호기심마저 자본주의적 효율성을 위해서 철저히 거세해버리는 거네요. 맞아요. 심지어 태어나는 과정 자체도 효율성의 극치입니다. 이른바 보카노프스키 과정이라는 생물학적 복제 기술을 쓰거든요. 아, 그 똑같은 쌍둥이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요. 네, 하나의 난자를 분열시켜서 수십 명의 똑같은 사람을 만듭니다. 우월한 알파나 베타 계급은 개별적으로 태어나지만 육체 노동을 하는 하층 계급은 다르죠. 그렇죠. 감마, 델타, 엡실론 계급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96명의 복제 인간들로 그야말로 공장 부품처럼 대량 생산됩니다. 세상에. 게다가 의도적으로 지능도 낮춘다면서요? 네, 맞아요. 하층 계급은 태아 시기에 산소 공급을 줄여버려요. 지능이 높으면 단수 노동에 불만을 품을 테니까요. 아,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려고 아예 불만을 느낄 수 있는 지능 자체를 태어나기 전부터 차단해버리는 거네요? 철저하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유전자를 조작하고 세뇌를 해도 살다 보면 좀 우울하거나 짜증나는 순간이 오지 않나요? 바로 그 틈을 메우는 완벽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소마라는 약물이죠. 소마요? 네, 이 세계 사람들은 갈등이나 우울함을 마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그냥 주머니에서 소마를 꺼내 삼키면 그만입니다. 완전 만병통치약이네요. 부작용도 없고 숙취도 없는 완벽한 쾌락 유발제거든요. 이게 뇌의 보상회로를 즉각적으로 자극해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휘발시켜버립니다. 그 소마가 작동하는 방식을 들으니까요. 막 현대의 우리를 지배하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치. 우리가 일상에서 약간의 지루함이나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잖아요. 그렇죠. 계속 스크롤을 내리죠. 네, 끊임없이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숏폼 컨텐츠를 막 스와이프 하잖아요. 알고리즘은 내 취향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내가 불편해할 만한 정보는 싹 가려버리고 달콤하고 자극적인 피드만 무한히 제공하죠. 맞아요. 이 세계의 레니나라는 인물이 딱 그 완벽한 PD에 갇혀 사는 현대인 같았습니다. 아주 예리한 비유입니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켜서 깊은 사유를 막는 것처럼 소마 역시 성찰의 기회를 원천 봉쇄해버리거든요. 그렇군요. 레니나는 이 통제 시스템이 의도한 가장 이상적인 시민이에요. 습성훈련 때 주입된 1g의 소마가 1000번의 우울을 날려준다. 이 말을 기계처럼 암송하죠. 불편한 상황이 오면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약을 삼키고 가벼운 쾌락만 줬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 완벽한 톱니바퀴 속에서 삐걱거리는 결함품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 버나드요? 맞아요. 지배계급인 알파 플러스 지성인이지만 이 사회의 깊은 이질감을 느끼는 인물이죠. 버나드는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완벽한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건가요? 알파 계급이면 혜택도 제일 많이 받을 텐데요? 태아 시절 배양병에 있을 때 하층 계급에게나 투여되는 알코올이 혈액에 잘못 들어갔다.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체격이 아주 왜소했거든요. 아,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군요. 네, 이 물리적인 차이가 그에게 소외감이라는 사실 이 세계에서는 존재해선 안 될 감정을 촉발시킨 겁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인식이 결국 스스로를 개인으로 자각하게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그 레니나와 헬리콥터 데이트를 하던 장면이 떠올라요. 버나드가 헬리콥터를 바다 위 허공에 멈춰 세우잖아요. 네, 잔전하고 어두운 바다를 그냥 고요하게 바라보려고 하죠. 남들이 다 하는 시끌벅적한 오락 대신에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대면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레니나는 그 소리 없는 고독을 못 견디고 경악하잖아요. 당장 라디오를 켜고 소마를 찾죠. 여기서 버나드가 원했던 고독이라는 감정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독의 메커니즘이요? 고독은 외부 자극이 차단됐을 때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만드는 장치거든요. 아,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 또 이 삶이 진짜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통제사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개인의 내면적 진공 상태인 거죠. 그렇겠네요. 스스로 생각할 틈을 줘선 안 되니까요. 하지만 버나드의 반항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체제 자체를 전복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남들처럼 우월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컴플렉스에 갇혀 있었던 거거든요. 아, 뼈아픈 지적이네요. 진정한 균열은 이 닫힌 체제의 외부에서 날아온 전혀 다른 세계관과의 충돌에서 시작됩니다. 야만인 존의 등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버나드와 레니나가 문명 세계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야만인 보호구역으로 휴가를 가잖아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아직도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질병에 걸려 늙어가고 종교를 믿죠. 그리고 거기서 이질적인 청년 존을 만나게 됩니다. 존은 문명 세계에서 온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버려진 셰익스피어 전집을 읽으면서 언어랑 세상을 배운 독특한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이 존이라는 캐릭터는 소설의 서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핵심 변수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통해 삶을 배웠다는 건 인간 감정의 가장 깊은 밑바닥을 모두 흡수했다는 뜻이거든요. 처절한 고통이나 숭고한 사랑 같은 거요? 네, 맹목적인 복수심이나 찢어지는 슬픔 같은 것들이요. 반면에 문명세계 사람들의 감정은 아주 얕은 웅덩이 같죠. 그렇네요. 소마로 다 지워버리니까요. 처음 존은 어머니가 매일 밤 들려주던 문명 세계에 대한 환상에 잔뜩 부풀어서 런던으로 오게 됩니다. 그 유명한 대사를 외치면서요. 오, 멋진 신세계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기대가 구토가 나오는 혐오로 바뀌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저는 존이 처음 공장을 견학하는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쌍둥이 노동자들을 본 장면이죠. 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체격에 수십 명의 쌍둥이들이 막 벌레처럼 쏟아져 나와서 똑같은 작업을 기계처럼 수행하잖아요. 존이 거기서 구역질을 읊긴 이유는 단순한 시각적 불쾌감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건 생물학적 획일성이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소거하는지 그걸 두 눈으로 확인한 자의 영혼의 거부 반응이었어요. 아, 영혼의 거부 반응이요? 셰익스피어의 아름답고 고결한 언어로는 도저히 이 참혹한 인간 공장을 묘사할 수 없었던 거죠. 특별해야 할 인간이 그냥 톱니바퀴로 전락한 걸 본 겁니다. 존의 세계관이 산산조각 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어머니 린다의 죽음? 네,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린다가 숨을 거두어가는 그 비극적인 병실에 죽음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도록 조건반사 훈련을 받는 아이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잖아요. 네,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에클레어를 먹으면서 죽어가는 린다를 무슨 신기한 구경거리 취급하죠. 존 입장에서는 진짜 미쳐버릴 노릇이었을 거예요. 슬픔조차 허락되지 않는 사회라니. 이 사회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묵직한 진실마저 아주 가벼운 일상으로 세뇌하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종교를 찾게 되고 삶의 의미를 고민하게 되니까요. 아, 그래서 죽음을 그냥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거군요. 맞아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애도할 권리마저 빼앗긴 존의 슬픔은 결국 맹렬한 분노로 폭발합니다. 네, 린다가 죽은 직후에 병원 로비에서 노동자들한테 소마가 배급되는 걸 보게 되죠. 존이 그 군중을 해치고 들어가서 소마 상자를 다 엎어버리잖아요. 창밖으로 던져버리고요. 맞아요. 막 독약벌레들이라고 절규하면서 이 독약을 버리고 자유를 찾으라고 소리치죠. 이 소마 투척 사건은 존이 체제의 억압적 메커니즘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려고 한 첫 시도입니다. 사람들은 소마를 구원이라고 믿지만 존에게는 족쇄였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대가로 인간성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사람들을 깨우고 싶었던 아주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근데 이 엄청난 난동 때문에 존은 결국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인 무스타파 몬드 통제관과 대면하게 되죠. 이 두 사람의 논쟁이 사실상 소설의 짐작 클라이맥스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다른 두 우주가 정면으로 충돌하잖아요. 무스타파 몬드는 절대 무식한 폭군이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 역사나 철학, 과학을 모두 꿰뚫고 있는 아주 지적인 인물이죠. 네, 논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는 존에게 왜 이 세계가 예술과 진실을 폐기했는지 설명합니다. 진실은 위협적이고 예술은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게 그의 논리죠. 과거 인간들은 셰익스피어 같은 위대한 예술을 추구했지만 그 대가로 끔찍한 전쟁이나 질병, 빈곤에 시달려야 했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통제관 논리에 따르면 비극적인 예술 작품이 감동을 주려면 사람들이 실제로 불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사회가 완벽하게 안정되어 있으면 오셀로의 질투나 로미오와 줄리엣의 슬픔 같은 건 그냥 공감 안 되는 코미디가 되어버린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통제관은 묻습니다. 낡은 예술을 위해 평화를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포기하는 대신 대중에게 완벽한 안락함을 줄 것인가? 다수를 위해 기꺼이 후자를 택했다는 거네요. 네, 그게 통제관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무스타파 몬드의 말이 더 합리적이고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오, 진짜 도발적이네요. 당장 우리만 해도 조금이라도 덜 늙으려고 막 온갖 치수를 받고 아프면 바로 진통제 찾고 끝없는 안락함을 위해 평생을 바치잖아요. 고통을 혐오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건 인간 본능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눈물과 고통이 가득한 옛날로 돌아가자는 존의 외침이 약간 현실 모르는 낭만주의자의 억지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헉슬리가 우리 독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파놓은 철학적 함정입니다. 아, 함정이요? 만약 통제관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였다면 그건 우리가 이미 고통 없는 삶이라는 달콤한 독약에 어느 정도 길들여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헐. 여기서 중요한 건 교환의 대가예요. 통제관은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었지만 그 대가로 개인의 자유의지, 깊이 있는 사고, 그리고 영혼의 성숙을 거세해버렸거든요. 영혼의 성숙을 거세했다. 고통이라는 마찰력이 없으면 성취의 환희도 없습니다. 계곡의 깊은 어둠을 견뎌본 사람만이 산 정상에서의 빛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모든 게 항상 따뜻하고 배부르다면 그건 인간의 삶이라기보다는 잘 관리된 온실 속 화초나 가축의 삶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존이 통제관의 그 완벽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한 거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죠. 그렇습니다. 나는 불행해질 관리를 요구합니다. 와, 불행해질 권리? 늙고 추악해지고 병들 권리, 내일은 어떻게 될지 끊임없이 걱정하며 살아갈 권리, 온갖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할 권리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진짜 안락한 기계 부속품으로 사느니 상처 입고 피 흘리더라도 온전한 인간으로 존재하겠다는 처절한 외침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하게 완벽한 사회는 그의 그런 결연한 의지조차 내버려 두지 않았죠. 결국 존은 런던 외곽에 버려진 등대로 도망을 칩니다. 이 등대는 존에게 아주 중요한 상징적 공간이에요. 사방이 뚫려 있고 고립된 곳에서 존은 스스로 채찍질을 하면서 문명의 때를 벗겨내려 하거든요. 육체적 욕망을 통제하고
자기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려는 참회의 의식이었죠. 네. 하지만 더 참혹한 건 그 개인적인 고통마저 이 사회에서는 한낱 자극적인 콘텐츠로 소비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아, 숨어있던 기자가 존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서 촉밤 영화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맞아요. 타인의 진실된 고통을 철저히 오락거리로 타자화시키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누군가의 불행이 소셜미디어 가십거리로 전락하는 메커니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진짜 소름 돋네요. 그 수백 대의 헬리콥터를 탄 군중들이 몰려와서 희귀동물 구경하듯이 존한테 막 채찍질 해봐 이러면서 조롱하잖아요. 그리고 그 광기 어린 군중 속에서 존은 레니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레니나는 나름 존을 걱정해서 온 걸 텐데 존의 눈에는 그 타락한 문명의 유혹 그 자체로 보였겠죠. 네. 극도의 혼란에 빠진 존은 이성을 잃고 레니나를 향해 채찍을 휘두릅니다. 근데 이 폭력이 오히려 군중의 집단 광기를 촉발시켜요. 궁중들이 막 공포를 느끼는 대신에 이상한 흥분에 사로잡히잖아요. 흥겹고도 흥겹구나. 막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요. 공기 중에는 몽롱한 합성 음악이 퍼지고 누군가 소마를 살포합니다. 완벽한 집단 최면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서사는 가장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끝까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키려던 존마저 결국 그 집단 광기에 압도되어 이성을 잃고 마니까요. 네, 그 육체적 쾌락의 파티, 이른바 오르지포즈에 스스로 동참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경멸하던 욕망에 굴복해버린 거네요. 이건 존이라는 개인의 자아와 세계관이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입니다. 불행해질 권리를 외쳤지만 결국 문명의 유혹 앞에서 육체가 무너졌다는 사실이 그의 영혼을 산산조각낸 거죠. 육체적 굴복을 넘어선 자아의 완전한 패배군요. 다음 날 아침 환각에서 깬 존이 맞닥뜨린 현실은 진짜 지옥 그 자체였을 겁니다. 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묵직합니다. 구경꾼들이 다시 등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죽은 듯이 침묵하잖아요. 아치형 복도 꽁대기 허공에 두 발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존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네, 그 발이 마치 나침반 바늘처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면서 북쪽, 북동쪽, 동쪽, 남동쪽, 남쪽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묘사되죠. 그 시계추처럼 무심하게 허공을 맴도는 존의 발은 이 소설의 주제를 웅축한 가장 섬뜩한 시각적 메타포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한 인간의 뜨거운 영혼은 이 거대하고 차가운 문명의 기계적인 움직임 속으로 힘없이 흡수되어 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고통을 거세한 완벽한 시스템이 어떻게 개인을 파괴하는지 이토록 서늘하게 보여주는 결말은 정말 드물 겁니다. 우리는 오늘 감정을 거세당한 채 태어나는 기묘한 세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통제된 세계 속에서 이방인 존이 느꼈던 환상이 혐오로 바뀌고 결국 자기 파괴로 치달은 그 처절한 감정의 궤적을 짚어봤네요. 1930년대에 쓰인 이 소설이 위대한 이유는 편안함을 위해 통제를 수용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예리하게 해부했기 때문입니다. 기계 부속품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흠집 많아도 온전한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묻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이 깊고 서늘한 탐구의 끝에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늙고 상처받는 불편한 진실을 기꺼이 마주하는 존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모든 갈등을 피한 채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달콤한 자극에 취해버린 레니나에 가깝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우리만의 방식으로 매일 소마를 삼키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밤 당신의 삶에는 직접 선택한 불행해질 권리가 남아있는지 한번 깊이 사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세계관을 뒤흔들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